우편함에서 꺼낸 서류,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영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매매 계약 관련 확인서 담보 대출? 아들이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통장, 잔액은 고작 몇만 원. 민수가 내 돈까지 가져갔구나. 배신감에 무너지던 순간 영자가 남긴 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은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한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아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아침 햇살이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강영우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가 6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죠. 74세의 나이에도 영호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영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원에 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영호가 직접 가꾼 채소들과 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그리고 부인 영자가 좋아하던 봉선화까지. 영호는 천천히 호스를 들고 한 뼘 한 뼘 정성스레 물을 주었습니다. 물줄기가 흙을 적시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우고 있었죠. 물을 다 주고 나면 영호는 거실로 들어가 작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부인 영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올려두었습니다. 영자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모닝커피였죠. 영자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영호는 작게 중얼거리며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영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영자가 부엌에서 국 끓이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때로는 콧노래까지 들렸는데 이제는 영호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집안을 맴돌 뿐이었죠. 영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소식, 날씨 예보, 정치 이야기들. 영호는 귀 기울여 듣는 척했지만 사실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수 생각이었죠. 민수는 영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45살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처갓집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아서요. 주말마다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영호는 무어라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아내의 목소리가 영호의 귀에 닿았죠. 그 순간 영호의 가슴 한편에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놈이 결혼하더니 내게 효도하던 마음도 다 처갓집으로 간 모양이구나. 영호는 그런 생각이 든 자신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민수도 자기 인생이 있고 처가 식구들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영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동무조차 없었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 대문이 열리고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고 엄마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있었죠. 영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호는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에는 동갑내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박철수,
이순덕, 그리고 최동식. 모두 70대의 나이로 비슷한 처지였죠. 영호가 들어서자 철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호야, 왔나? 오늘 화투 한 판 어때?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화투를 깔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가 줄을 이뤘죠.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요즘 승진했다고 바빠 죽겠다더라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 동식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승진이라도 했으면 다행이지. 우리 딸은 맨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 영호는 조용히 화투패를 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철수가 영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영호야, 너는 민수한테 요즘 연락받아?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바쁘다고 하더라고. 처갓집 일도 있고 해서.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지 뭐.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 일하기도 바빠. 우리 세대처럼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영호는 아무 말 없이 패를 내려놓았습니다. 화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한 영호는 간단히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허전했죠. 식사를 마치고 영호는 다시 영자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영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민수 녀석이 요즘 통 연락이 없네. 처갓집 어르신들 챙기느라 바쁘다는데 그래도 가끔은 이 애비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정원에 물을 주고 영자 사진 앞에 커피를 올리고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을 찾고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창구에 앉아 젊은 여직원이 통장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연금 좀 찾으려고. 여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영호를 향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드님 명의 계좌로 최근 큰 금액이 송금되셨던데요. 여행 경비로 쓰신다고 하셨죠? 영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행 경비. 영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지난달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었죠.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에 처가 어른들 모시고 여행 가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영호는 그때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아들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여직원의 말을 듣고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호는 짧게 대답하고 통장을 돌려받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영호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가 돈을 달라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영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 오후였습니다. 집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반가운 마음에 얼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현주가 내리고 있었죠. 아버지.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석 달은 좋게 넘은 것 같았죠. 어서 와라. 밥은 먹었니? 네, 아버지, 저희 점심 먹고 왔어요. 민수와 현주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호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편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현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너희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희야 뭐 맨날 그렇죠. 일 때문에 정신없고.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영호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현주를 쳐다보더니 다시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번에 처가 어른들 모시고 일본 온천 여행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장모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온천 치료 겸 해서요. 영호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비용이 좀 부족해서요.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영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영호는 꾹 참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참 부지런하구나. 민수는 영호의 반응에 안도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영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가 지갑을 꺼내 신용카드를 찾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 안쪽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죠. 영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진은 영호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현주의 부모님 사진이었죠. 민수야, 그 사진은? 영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수는 지갑을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요즘 유행이에요,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사진 넣고 다니는 거. 주변에 다들 그러더라고요.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귓가에는 그 말이 너무나 크게 울렸습니다. 유행? 그렇게 가벼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인가?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민수와 현주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만 가볼게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영호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영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민수가 꺼낸 지갑 속 사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아닌 장인 장모 사진.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유행이라고 말하던 민수의 표정. 영호는 가슴 한구석이 저며왔습니다. 내가 이 녀석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호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영호는 교사 월급으로 생활비를 꾸려가며 민수를 키웠습니다. 영자와 함께 밤낮 없이 일했죠. 민수가 대학 갈 때도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영호는 방학마다 과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처가 식구들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는 버팀목이라더니 이젠 짐이 되었구나. 영호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호는 민수가 어렸을 적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하고 영호에게 달려와 안기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한바구음을 짓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호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 부부는 예전보다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영호는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자주 찾아오는 게 싫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올 때마다 집 이곳저곳을 살피고 부엌 수도꼭지를 확인하고 보일러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어느 주말 오후 민수 부부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이 집 관리가 힘드시죠? 영호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괜찮은데. 현주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지은 지 30년도 넘었잖아요. 보일러도 낡았고 화장실 타일도 다 금 같고요. 겨울에 추우시잖아요. 영호는 아무 말 없이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주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집이 오래되긴 했죠. 하지만 영호에게는 이 집이 소중했습니다. 영자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생각인데요. 이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영호는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이 집을 팔아? 네, 아버지. 요즘 이 동네 집값이 꽤 올랐거든요. 팔면 괜찮은 금액 나올 거예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하시면 훨씬 살기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너희 엄마랑 평생 살았는데 어딜 가? 현주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효율이 중요해요. 아버님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사시면 관리도 힘드시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요즘 노인 혼자 사는 집 사고 많이 난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영호는 현주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영호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영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희가 좋은 아파트 알아볼게요. 민수 부부가 돌아간 뒤 영호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을 팔다니. 영호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부엌, 안방. 모든 것에 영자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건 영자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죠. 며칠 뒤 영호는 동사무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고 했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등기부등본도 같이 떼실 건가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등기부등본도 함께 발급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보던 영호는 그만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 영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영호는 서류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집 명의가 민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민수가 찾아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서류 몇 장을 내밀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죠. 그때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대요.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영호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를 믿었으니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집 명의를 넘기는 서류였던 것입니다. 영호는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집인데 내 자리가 없구나. 영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영호가 젊은 시절 교사 월급을 모아 산 집이었습니다. 30년 전 영호와 영자는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영자는 시장에 나가 반찬 장사를 했고 영호는 방학마다 과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샀죠. 이 집에서 민수가 태어났고 민수가 자랐습니다. 민수가 첫걸음을 뗀 곳도 이 거실이었고 민수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기뻐하던 곳도 여기였습니다. 영자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도 안방이었죠. 이 집은 영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영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수의 집이었습니다. 영호는 이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는 셈이었죠. 영호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류 한 장에 적힌 이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따져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호는 영자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민수 녀석 잘 키워야 해. 나중에 우리 의지할 사람은 민수밖에 없잖아. 영자는 생전에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를 잘 키우면 나중에 효도를 받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영호는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집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민수의 이름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영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원에는 영자가 심었던 봉선화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나무들도 새순을 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영호는 영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4월 15일 영호의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영호는 아침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죠. 점심때가 되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인 철수, 순떡, 동식이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호야, 생일 축하해. 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영호는 고마운 마음에 친구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 이걸 어쩌나? 고맙네들. 순덕이 케이크를 식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생일인데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우리라도 와야지. 철수가 가방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자, 오늘은 한잔 해야지. 생일인데.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이자 친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호는 웃으며 초를 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민수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동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들은 오늘 안 오나?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바쁜가 보지 뭐.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생일도 잊어버리더라. 우리 딸도 그래. 철수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있잖아. 자식 없어도 친구들이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영호는 소주를 마시며 웃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아들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친구들이 돌아간 뒤 영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영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생일을 굳이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영호는 친구들이 남기고 간 케이크를 꺼내 한 조각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생일 케이크는 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호는 얼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현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일본 도착했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메시지 끝에는 웃는 얼굴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민수 가족이 또 일본 여행을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오늘 영호의 생일에 말입니다. 영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생일을 잊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그날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가 경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엔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일본 여행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화면에는 일본 공항에서 웃으며 사진 찍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호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 가족도 저렇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을 것입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말입니다. 영호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호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나무 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자가 살아있을 때 맞춘 현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씨 가족의 집. 영호는 그 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강씨 가족의 집. 예전에는 이 집에 영호와 영자 그리고 민수가 함께 살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자는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멀어졌습니다. 집 명의도 민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 이름도 없어졌구나. 영호는 현판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영자와 함께 설계도를 보며 이야기하던 모습, 민수가 어렸을 때 거실에서 함께 놀던 모습,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끓여 먹던 모습,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없고 민수는 멀어졌습니다. 이 큰 집에 영호 혼자만 남았습니다. 영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영자의 사진이 앞에 앉았습니다. 영자야, 오늘 내 생일인데 민수 녀석이 전화 한 통 없네. 일본 갔다는구만. 처가 식구들하고. 영호는 영자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영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영자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민수를 감싸며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영자는 늘 그랬습니다. 민수 편을 들어주었죠. 영호는 한참을 사진 앞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호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준 것은 고마웠지만 아들의 부재는 너무나 컸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호는 민수가 어렸을 때 생일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며 손편지를 건네주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민수가 영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변했습니다. 민수의 사랑은 처가 쪽으로 옮겨갔고 영호는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75번째 생일, 영호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민수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왔을 텐데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영호는 섭섭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언제쯤 아버지 생각을 할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오후 영호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광고지 몇 장과 함께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봉투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순간 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 관련 확인서. 영호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죠. 영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 명의가 민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영호는 서류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민수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영호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몰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서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영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 민수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금융 사기가 많잖아요. 제가 아버지 통장 관리해 드릴게요. 생활비 계좌 하나 만들어서 제가 매달 넣어 드릴게요. 영호는 그때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챙겨준다고 여겼죠. 그래서 통장과 도장을 민수에게 맡겼습니다. 민수는 매달 생활비를 넣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영호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영호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잔액이 몇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생활비를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금은 끊겼고 출금만 계속되었습니다. 영호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영호는 통장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내 돈까지 가져갔구나. 영호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겼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말입니다. 영호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게 다 이것뿐인데. 영호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사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영호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 옷장 위에는 오래된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영호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서류함을 식탁 위에 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초등학교 졸업장, 영자와 찍은 사진들, 집계약서,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영자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아빠, 내 남편에게. 영호는 봉투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였습니다. 영호는 그동안 이 편지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너무 그리워서 차마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의 손글씨였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먼저 가서.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 우리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이 집, 정말 소중하지? 이 집은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한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아요. 민수에게도 말이야. 민수는 자기 인생이 있어. 우리 집은 당신이 지켜야 해. 약속해줘. 영자가. 영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라는 부탁. 하지만 영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미 집 명의는 민수에게 넘어갔고 집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영호를 꾸짖었을 것입니다. 왜 집을 지키지 못했냐고 말입니다. 영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한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아요. 영호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인다. 영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함에서 다른 서류들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집계약서, 등기부등본 사본, 통장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영호는 이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와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영호 자신의 삶도 지켜야 했습니다.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영호는 서류함에서 꺼낸 문서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호가 향한 곳은 동네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그곳은 영호가 30년 전 이 집을 살 때 거래했던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영호는 이곳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중개사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호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 말입니다. 제 명의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중개사는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 관련 확인서, 그리고 영자의 편지까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중개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직 등기 완료 전이네요. 증여는 되었지만 최종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드님이 서류상으로는 집 주인이지만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면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영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중개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사는 명함을 건네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오후에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나선 영호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 영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2시 영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영호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 것,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통장이 비어 있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경우는 사기나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통장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무단으로 인출했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영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제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등기 완료 전에 증여 철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드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일단 등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해 주었고 내일 바로 등기소에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영호는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볼펜을 꺼냈습니다. 영호가 교사 시절 늘 사용하던 볼펜이었습니다. 이 펜으로 수십 년간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하고 성적표를 작성했습니다. 영호는 볼펜을 쥐고 백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몇 자 쓰다가 영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편지를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행동해야 했습니다. 영호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교사로 살며 영호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책임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영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게 바로 책임이었다. 이제 그걸 내 아들에게 가르칠 차례다. 영호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달력을 보니 오늘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영호는 문득 민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민수가 문자로 보낸 내용 중에 다음 달 초에 또 일본 여행을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장인어른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이 일본 갑니다. 영호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그날이 바로 민수 가족이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영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전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나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해 준 서류를 들고 말입니다. 등기소 직원은 영호의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영호는 증여 철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영호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영호. 영호는 자신의 이름을 오랜만에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영호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출국하는 날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영호는 그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호는 영자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자야, 내가 약속 지킬게. 우리 집 지킬 거야. 그리고 민수한테도 제대로 가르칠 거야.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이야. 영호는 사진 속 영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영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영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그 사이 변호사와 여러 차례 만나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증여 철회 신청은 접수되었고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일단 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달 2일 민수 가족이 출국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영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영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에서는 민수 가족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현주 그리고 장인 장모까지 4사람이었습니다. 현주의 부모는 오늘이 칠순 기념 여행이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도 환하게 웃으며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통과한 민수는 기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현주에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일은 내가 다 처리했어. 돌아오면 집도 정리돼 있을 거야.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버님이 혼자 계실 텐데. 민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한테는 작은 아파트 알아봤어. 거기가 훨씬 살기 편하실 거야. 우리 집은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남은 돈으로 투자 좀 할 거고. 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곧 이륙할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 시각 영호는 부동산 중개소에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는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호의 맞은편에는 오래된 친구 박철수와 그의 아내 순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영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정말 괜찮겠어?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게 최선이야.
영호는 지난 일주일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집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영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에게 집을 넘기는 대신 제3자에게 파는 쪽을 택했습니다. 영호는 철수 부부에게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철수 부부는 영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 30년을 함께 지낸 사이였죠. 철수는 영호의 사정을 듣고 집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철수 부부도 집을 하나 더 마련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설명했습니다. 영호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증여를 철회하고 다시 자신의 명의로 집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수 부부에게 정식으로 파는 것입니다. 영호는 낡은 볼펜을 꺼내 계약서에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강영호. 영호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철수도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개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영호는 철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철수가 영호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영호야, 고마워. 이 집 잘 지킬게.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찡했지만 영호는 웃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집을 빼앗기느니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파는 게 나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온 영호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비행기 잘 타라. 너 떠난 사이 나도 정리 좀 했다. 영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한 통의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집은 팔았다. 그동안 마음 썼다면 그걸로 됐다. 앞으로 효도는 내 마음에 맡긴다. 영호는 두 번째 메시지도 전송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민수가 탄 비행기일 것입니다. 영호는 그 비행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영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영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다니요? 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팔았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 집은 내 집이었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집 한 돈으로 나는 작은 아파트 하나 살 거야.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영호는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야, 여행 잘 다녀와라. 우리 돌아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영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영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후련함이었습니다. 영호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 집도 곧 떠나야 합니다. 철수 부부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영호는 영자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자야, 내가 약속 지켰어. 민수한테 집 넘기지 않았어. 철수한테 팔았어.
철수 부부가 잘 지킬 거야. 영호는 사진 속 영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영자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마치고 민수 가족이 귀국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민수는 곧장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영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집을 팔다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호는 침착하게 민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은 제 명의였어요. 법적으로 제 재산이었다고요. 영호는 민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지. 하지만 정작 거기 살던 건 나였단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내가 이 집을 떠나고 싶은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지. 너는 그저 내 계획대로만 움직였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증여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을 때 나는 널 믿었어. 세금을 아끼려는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더구나. 내 통장도 비워놨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사람이야. 내 아버지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이야. 내게도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 민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5살의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 그저 효율적으로 하려던 건데요. 아버지한테 좋은 아파트 구해드리고 남은 돈으로 투자해서 더 많이 벌려고 했어요. 영호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효율이란 건 사람 마음을 빼앗으면 그 순간 무너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영호는 민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부부에게 집을 넘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매주 찾아와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영호는 집을 판 돈으로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뒤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영호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와서 짐을 날랐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은 새집 정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짐을 다 푼 뒤 민수 가족은 저녁을 함께 먹고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자주 올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오너라. 나는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민수 가족이 떠나고 영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영호는 거실벽에 영자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새집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영호는 사진 속 영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호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집에서 가져온 봉선화 씨앗을 심었습니다. 상추와 깻잎도 심었습니다. 영호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영호를 반겼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담가 나눠주었고 뒷집 할아버지는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영호는 금방 마을에 적응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영호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봉선화가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꽃을 보며 영자를 떠올렸습니다. 영자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돌리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영호는 반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들어와라.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 이야기,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 예전과는 다른 대화였습니다. 민수는 이제 아버지의 말을 경청했고 영호도 아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해가 지고 민수가 돌아간 뒤 영호는 평상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지. 그래도 이제야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됐구나. 영호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5의 나이에 영호는 비로소 자유를 찾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영자의 사진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의 사진 앞에 앉아 영호는 작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영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영호의 인생은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은 영호 스스로 써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